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은 공창규 세무사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 세법과 관련해서 네. 뭐 절세 방법이라든가 이 전반에 걸쳐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유튜브 공쌤 TV를 운영하고 있는 공창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KS 세무회계에서 네. 세무법인이죠. 아니 법인은 아니고 예. 이제 세무사무실로 세무사무실에서 예, 제 대표 세무사로 또 실제로 이제 세금 신고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군요. 상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이 절세나 세법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요즘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예요. 네네. 근데 저도 이 댓글을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아니 부부가 네. 같이 돈 벌어서 이룬 음. 자산인데 왜, 그러니까 소위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왜 아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네네. 같이 번 자산인데 네. 하는 그런 상속세의 어떤 좀 합리적이지 않음을 좀 지적하는 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네네. 댓글로. 네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뭐 증여세에서도 문제가 그렇죠. 되는 부분이죠. 네. 예. 증여세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10년간 6억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네. 6억 이상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은 그때 네. 이제 증여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남편 혼자서 소득을 이제 벌어오고 네. 아내는 이제 남편을 이제 내조를 해준 거죠. 네. 네, 내조를 하고 이제 집안일을 맡아서 이제 도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이혼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제 아내의 이런 이제 기여분을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산을 이렇게 절반씩 분할해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제 기여분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배우자 공제가 다른 부분, 다른 이제 뭐 자녀나 이런 가족에 비해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많은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억울하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왜 이제 나랑 이제 남편이 같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증여로 봐서 내가 증여세를 내야 되냐. 실제로 네.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조금 이따 그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저는 좀 많은 분들의 의문 중에 하나가 네. 가족 간의 계좌이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들한테 네. 혹은 뭐 아빠가 남편이 아내한테 네. 하는 뭐 이런 가족 간의 계좌이체. 네. 아들이 어머니한테. 네. 계좌이체 또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누구나 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당연히 누구나 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배우자 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심코 한 계좌이체가 네.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네. 근로자 같은 분들은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주고 부모님한테 좀 대신 부모님이 사용하실 걸 좀 결제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본인 신용카드까지 쓰면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죠. 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본인들이 쓴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자녀한테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쓴 거를 자녀한테 이제 계좌이체를 해준 거죠. 이거 증여입니까? 이 증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자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그냥 정산을 해준다고 네. 계좌이체를 한 것이죠. 당연히 증여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이제 상속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 상속세는 우리가 이제 물려받는 상속 재산뿐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도 이제 합쳐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가 나중에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국세청에서
상속인과 이제 피상속인의 그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신용카드 이제 그 결제하신 걸 정산해 주셨는데 한 8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겠죠. 예,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이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증여 아니냐? 국세청은 당연히 이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계좌이체한 내역을 증여로 이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제 만약에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은 방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게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증여세를 내거나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과거 1, 2년 내에 뭐 계좌이체 내역은 어느 정도 기억은 할 수 있겠지만은 뭐 7년 전, 8년 전 계좌이체 내역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못하죠. 예, 그래서 억울하게 이게 증여가 아님에도 기억을 못하거나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네. 국세청에서는 이 계좌이체 내역을 무조건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께서 네. 주신 함의 하나는 네, 특히 뭐 어느 정도 거래가 규모가 있는 네, 그런 가족 간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네, 그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네, 네. 항상 증빙을 차곡차곡 마련해두는 그런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걸 받을 때는 검찰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그렇죠. 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법은 달라요. 예. 세법은 반대로 납세자가 먼저 예. 무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이 예.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국세청은 이 증여로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납세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네. 실제 그게 뭐 증여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증여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겠다. 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이제 억울하게 어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들을 이제 좀 잘 모아둬야겠죠. 보통 이제 그런 증거라고 하면은 예. 일단 이제 제가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때 네. 그 이체 메모를 남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체 메모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결제 금액 정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체 메모를 남겼다면 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체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뭐 신용카드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같이 첨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좀 더 쉽게 원활하게 이 증여세를 좀 피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신중할 부분들이 있겠다. 네,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찾아내서 죄의 근거에서 죄인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냥 추정, 그냥 아마도 유죄야라고 추정해놓고 나는 무죄임을 내가 증거를 대야 된다라는 것이 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 근데 아마도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네, 왜 세법의 경우에는 네, 무죄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네, 예, 유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네. 왜 무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좀 세수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국세청이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다면은 네. 어떤 그 국세청의 행정력이나 이 사실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다 하려다 보면 인력과 시간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추진 못 하겠죠. 네. 그럼 세수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세법에서 아무래도 좀 납세자보다는 국세청이 이제 그 과세를 하기 좀 유리하도록 그런 세법들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법에 약하고 학교 네. 다닐 때도 법 공부하는 걸 되게 깊이 하고 뭐 네네.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식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헌법이라든가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에 의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에는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효율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 그 원칙을 무시한다?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 전문가 아니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떤 전문가분들이 혹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개인적인 그런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정도까지의 사례들이 있다면 네. 그건 분명히 법 개정의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네. 좀 재밌게 네. 제 질문을 좀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아니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억울함이 이제 저도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화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네. 상속세의 산정 기준인 것 같아요. 네네. 상속세 산정 기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냐면은 일단 이제 그 고인이 당연히 이제 그 물려받는 그런 이제 재산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퇴직금이나 보험금 이것은 이제 상속인이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발생되는 재산인데 요것도 이제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네. 상속세가 함께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인은 10년 내에 징여받은 재산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또 이제 징여받는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며느리 사위나 아니면 손자 사실 상속인은 아니지만 가족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또 이제 징여받는 재산은 또 이제 상속일로부터 5년 내에 이제 징여받은 재산은 또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포함되는 게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맞아. 저도 그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이거 오해해 가지고 네. 괜히 뭐 세금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네네. 하던데 네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것도 이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재산이 어디로 유출되는지 몰라요. 네. 어떤 계좌이체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이 예금에 있는 돈을 다 이제 몇십억을 예를 들어 인출을 한 거예요. 네. 그 예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럼 이게 상속인이 받은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을 하겠다. 네. 그래서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네. 그럼 이 또한 만약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은 상속인이 가져가지 않은 것을 입증을 해야 이 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입증 책임이 예. 국세청이 아니라 상속인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예. 그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뭐 이거는 이제 뭐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자녀 몰래 이렇게 뭐 현금을 인출해서 어디 기부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누군가 자녀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예전에 신세진 사람이 있어서 네. 뭐 그거를 이제 보답하려고 뭐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예.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이제 추종 상속 재산이다. 이거 무슨 내역인지 소명해라. 이 자녀가 어떻게 소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이 기준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이런 금액이 있다고 해서 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2억 네. 그리고 2년 내는 5억 이상일 경우에만 이 추정 상속 재산이 적용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뭐 현금 인출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불분명한 인출 금액은 이때는 국세청이 먼저 입증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2년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네. 네. 제가 1대1 상담 받듯이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상속세, 증여세 관점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명확히 좀 설명 들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이 상속세율 네. 최고 세율 기준으로 60%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선진국 그렇죠. 중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장사 대주주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해외로 가야겠다 하는 소위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머니 무브먼트예요, 일종의.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한국 상장사 이 대주주가 해외로 이동한 케이스가 뭐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속세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괜히 우리가 추가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국가의 부를 좀 잃게 되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스스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그 어떤 상장사 대주주나 이런 네. 재벌분들은 사실 뭐 제가 상담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이분들의 뭐 속사정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뭐 제가 그 어떤 이런 상속세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그런 부분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미 한번 이제 부모가 이 갖고 있는 재산은 뭐 소득세든 뭐든 뭐 법인세든 이 한번 과세가 되고 나서 부모님이 이 재산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번 과세가 된 재원인데 이것을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또 세금을 내고 그럼 나중에 또 물려줄 때 또 세금 내고 이렇게 네. 하면은 이건 좀 이중과세가 아니냐. 그렇죠. 네. 몇 번에 걸쳐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냐. 예. 이 부분이 불만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예, 저도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상속세나 뭐 증여세든 뭐 이렇게 좀 그런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 네. 또 상속세, 증여세가 또 예를 들어 아예 없어진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은 네. 그럼 또 이제 빈부 격차가 또 심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네. 또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는 게 이제 뭐 빈부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또 세수 수입도 사실 무시는 못하죠. 예, 증여세랑 상속세를 합치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조세 수입의 한 5%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속세, 증여세가 이제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네. 예, 이 세율이 최고 세율이 50% 60%나 되니까 네.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냐. 한 세율이 한 30%만 돼도 사실 이렇게 막 그 대주주나 뭐 이런 재벌분들이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그 일반 사람들도 어떤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이렇게 좀 고통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율이 좀 많이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네.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세수 구조를 보면 국세 수입이 연 한 600조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5%면 30조 가량이 네. 상속세 세수예요. 네. 그러니까 세수라는 면을 고려할 때도 상속세율을 낮추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소득 재분배의 장치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라는 게. 네.
그래서 양극화를 좀 해소한다든가 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소득 재분배의 방식 중에 하나인 조세 원칙에 또 해당되는 영역이라서 그런 데 의의를 두고 이제 상속세를 유지할 수도 있는 근거는 물론 있어요.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중과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다라는 면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국가의 부가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입법부에 계신 분들은 네. 이 상속세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뭐가 합리적인지는 이제 우리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판단할 일이지만 뭐 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되겠고 뭐 저의 판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상속세가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정적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가감해서 네.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네, 하는 맞습니다. 제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네. 근데 이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그 상속세 네. 이 일괄 공제 제도죠. 상속세 일괄 공제 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네. 2배 정도 높이는 방안을 네. 추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지금 또 뭐 우리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제도가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판단한다면 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변화를 주고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